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많네요. 월요일이라서 또 뉴스, 부채, 에어컨이 아닌 부채 뉴스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차트와 과거, 옛날에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어땠나. 그리고 지금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KDI라든지 뭐 보수 언론이라든지 이런 그 주장들이 과연 타당한가. 네,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입니다. SBS 제목이에요. 언론 사건은 제가 한 대여섯 개 그냥 거의 비슷한 뉴스인데 SBS 뉴스를 가지고 우울한 세계 이관왕 가계 빚 규모 속도 1위 아파트는 이제 제 의견이에요. 아파트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뉴스입니다. 이거는 이 어디 다 이게 오늘 이건 연합뉴스네요. 오늘 요 GDP 대비 가계부채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우울한 세계 이관왕, GDP 대비 최대, 그러니까 비율이 100% 넘어서 최대고, 또 속도도 1위고, 네, 37개국이래요. 근데 실제로는 더 많아요. 왜냐하면 유럽은 한 개로 쳤거든요. 단일 뭐 체계라서 약 40여 개국, 유로존 지역은 단일 통계. 어쨌든 제일 많대요, 우리나라가. 하여튼 뭐 교통사고 1위, 뭐 자살률 1위,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거 일하겠어요. 일단 안 좋은 건 우리가 일이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언론들은 다 걱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금리 올리면 안 된대. 그럼 금리 안 올리면 대출을 더 받을 텐데 사람들이. 그러면 또 1등이야. 이게 이런 거라도 우리 1등을 계속 하자는 얘기구나. 네, 언론들도 참. 이거는 한국경제입니다. GDP 대비 최대 증가 속도 세계 1위. 다 내용은 다 똑같아야 돼. 제목이랑 여러 언론에서 다뤘다는 거를 여러분께 좀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다 캡처했어요. 앞대가리만. 밑에 뭐 세세한 뭐 프로티지가 쭉 나오는데 뭐 안 봐도 뭐 다 알잖아요. 이거는 국민일보. GDP 넘어섰다. 증가 속도 세계 1위. 네. 그다음 SBS 우울한 세계 이관왕 나왔고요. 이건 SBS 방송국이고 이건 SBS 비즈네요. 한국 빚, 가계 빚 이대로 괜찮은 걸까? 보세요. 걱정하는 척 하면서 금리는 올리지 말래. 그리고 왜 주거 사다리 거덜이 차냐? 대출을 막아가지고. 참, 이중적인 언론의 행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조선 비즈도 나왔고요. 100% 상회. 그러면 금리 인상 걸림돌 될까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금리 올리지 말으라고 또 다른 곳에서 나오더라니까. 자, 이거를 보세요. 이게 작년 3월 달이니까 1년 반, 작년 3월 달 기사를 제가 저장해 놓은 게 있거든요. 왼쪽 보시면요. 이게 2020년 1분기잖아요. 1분기 여기 써 있잖아요. 1분기. 2020년 작년 1분기 거예요. 그때 97.9%여가지고 1위에요. 1위. 한국이 1위. 부채 비중이 GDP 대비. 그리고 나서 근데 이거는 정태적인,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1분기를 기준으로 97.9%라는 걸 강조한 거고, 오른쪽 거는 추이 2000년 초부터, 즉 몇 년 동안이냐, 20년 동안 보면요. 우리가 50%밖에 제일 안 돼갖고 제일 낮았어. 그런데 지금 97.9%, 지금은 106%에 106%. 올 2분기까지 하니까 1년 사이에 또 한 6%, 7%가 늘었어. 다른 나라는 서프라임 때요, 다들 부채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전해. 80%, 70% 이래요. 선진국 평균이 73.2%야. 우리는 97%인데 이제 106%야, 106%. 최근 데이터로 제가 시뮬레이션 하면은. 이런데 금리를 올리지 말아라. 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냐? 왜 젊은이들 대출을 막냐? 왜 부자 될 기회를 뺐냐? 참. 앞뒤가 안 맞는 보도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제가 1960년부터 우리나라 가계부채, 그다음에 기업부채, 그러니까 부채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뭐 카드론이라든지 할부금이라든지 포함하면은 신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용은 부채까지 포함한 거예요. 이제 약간 포괄적인 게 신용이라고 그러니까 BIS 은행에서 제가 다운받은 데이터로 1960년부터 가계신용, 황금색 있죠? 주황색은 가계신용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기업신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신용과 가계신용을 합치면 민간신용이 되겠죠? 민간신용은
제외하면 당연히 정부 신용이 되겠죠. 정부 신용은 건전하다고 나왔어요. 이번에 그 보도에도 가계부, 그러니까 기업 부채, 정부 부채는 좀 건전한데, 근데 얼마 전에 막 조선일보, 종합일보 막 때리던데, 정부 부채가 너무 큰일 났다고, 왜 돈 푸냐고. 근데 외국에서 볼 때는 아주 건전하대. 정부 부채는 아주 건전하대요. 여기 본문 내용에도 나와요. 저 밑에 보면요. 반면 정부 부채는 40여 개국 중 상당히 건전했다. 뭐 위험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또 돈 풀면 안 된다고 또 그러고, 재난지원금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나라 망한다고 그러고. 부자들은 그 있어도 없어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일반 서민, 바닥에 있는 서민들은 진짜 하루하루 진짜 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자영업자들 다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또 막 퍼준다고. 또 이게 뭐 선거 아닐 때는, 뭐 작년에 연초에 이럴 때는 선거 아닌데도 풀어줄 때는 그때도 왜 또 뭐 표퓰리즘이라고 그러고. 어쨌든 언론이 이율 배반적인 거, 이 보도와 저 보도가 달러, N이 아니고 달러, 원달러가 생각나네요. 자, 우리 부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면요, 우리가 가장 외환위기였던 게가 98년이잖아요. 98년도 이때요, 가계부채는 50%가 안 됐어요. 근데 기업부채가요 113%까지 왔어요. 113%까지. 여기서 100% 넘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갑자기 늘었죠. IMF 직전에. 여기서 왜냐면요, 단기금융을 확 땡겼거든. 그래갖고 망한 게 단자사, 종금사가 망해버렸어요. 왜냐면 장기 대출이면은 계획을 세우고 뭐 위험등도 하고 적당하게 하는데, 단기 자금은요 막 땡긴 거야. 막 빌려주니까. 근데 그 단기 자금이 그냥 싹 빼서 연장을 안 해주고 5년 10년 이렇게 아니라 6개월 1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만기 땡 돈 내놔 나갈래 그러고서 일본으로 다 가버렸다니까. 대부분이 일본계 자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국의 부도 파산을 시킨 뭐 세력이다, 이런 이제 분석들도 있고 그래요. 그때 뭐 우리 서민금융에도 많이 들어왔죠. 대부업체들 맨날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산화머니, 뭐 하여튼 OK저축은행 같은 거는 아마 우리나라 걸 거예요. 하여튼 7, 80% 이상이 일본계 자금이에요. 일제시대 때 한국 이 민간인을 통제하는 수단이 보험이었어요. 보험이 식민지를 지배할 때 가장 유용해요. 왜? 그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거든. 보험회사 그 아줌마들은.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우리 민간을 통제한 게 보험이었어요. 보험. 일본계 보험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우리 명동 이쪽에 보험사 건물들이 쫙 있어요. 제가 역사 자료에 많이 모으잖아요. 뭐 하여튼 거기 일본 생명 해갖고 뭐 보험사가 쫙 늘어있고 의리의리하고 막 그랬었어. 그런데 IMF가 왔잖아요. 단기자금이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요 가계부채가 49%에서 45%랑 5% 정도 줄었어. 근데 기업부채는요 110%가 넘던 게 70%까지 줄었어. 70%까지. 이게 돈을 벌어서 갚은 게 아니잖아요. 파산해가지고 돈 뺏긴 거야. 당연히 빚잔치 하면은 그 대출금이 줄어들지. 원금을 회수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가계 신용은 건전했는데 기업 신용이 110%가 넘어가지고 합쳐서 합쳐서 160%가 됐어요. 160%. IMF 때. 민간 신용 대부분이 기업 신용이었다. 자, 그러다가 요때 잠깐 가계부채가 준 적이 있죠. 늘다가 이게 카드 사태는 전부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돈 다 뺏겼어. 돈 벌어서 갚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나라의 부채 증감의 역사를 보면요, 부채가 줄 때가 있는데, 줄 때는 사람들이 위험 인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갚은 그게 아니야. 전부 파산해가지고 돈을 뜯기면은 부채가 줄어요. 에어컨이 늘지. 자, 그러다가 다시 늘었어요. 이렇게 늘었는데 기업 부채는 여기서 100%가 딱 되면요, 정부가 관리를 했다고요. 이 100% 넘었을 때 우리가 외환위기를 당했거든. 그러니까 100% 넘기면 줄이고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확 늘었죠. 뭐 민간신용이 계속 늘고. 근데 민간신용도 여기서 기울기가 급하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기업신용도 갑자기 올라가죠.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하죠. 폭발. 이거 보세요. 폭발하는 거 기울기를 보세요. 이런 각도로 솟았다니까. 220%야 지금. 219%야. 219% 합치면. 근데 이
기업 부채 요 늘어난 것 중에 상당 부분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여기에 개인들이 그 임대사업자 등록하느라고 그 법인으로 만들잖아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려면. 그래갖고 은행에서 80%씩 막 땡긴 거 있잖아요. 은행에서 막 80%까지 대출해줬으니까 집 살 때. 그러니까 세 채, 네 채, 다섯 채 자기 돈 얼마 안 들이고 전세까지 끼면 뭐 진짜 10원 한 장 없어도 살 수 있었지. 물론 지금은 이제 다 막혔지만 그게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나중에 한꺼번에 쏟아지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그 가계 부채가 준 적이 딱 두 번 있거든요. 딱 두 번. 언제? IMF 때. 언제? 카드 사태 때. 그 다음에 서프라임 때는 약간 살짝 조금 줄어서 조금. 그러니까 서프라임 때 우리 가계 부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때 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빚내서 집 사라고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개 안 되는데도 빚을 많이 내갖고 그러니까 이 속도가 이게 뭐니 이게. 이 여파가 어떻게 되냐면 자 다시 나옵니다. 오랜만에 나옵니다. 자 왼쪽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본 30년 전 일본 1990년 대상투 칠 때 91년. 그 다음에 오른쪽은 미국과 스페인, 미국 유럽의 서프라임 때 파산할 때 그 자료고, 이거는 현재 것까지, 현재 우리나라예요. 자, 일본부터 볼게요. 일본부터. 일본을 보면 91년에, 여기가 90년이니까 제가 막대기에다가 다 91년 해놓은 거예요. 9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생산 가능 인구가 둔화되다가 이제 줄기 시작해. 그런데 가계부채가 169%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쵸? 근데 기업부채가 140%를 넘어갔고 147%까지 갔어. 합치니까 211%야. 이때 빵 터져가지고 주택가격지수가 20년 동안 폭락을 하네요. 폭락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매매 나가고 경매 나가고 하죠. 그러니까 부채가 줄어. 이 부채가 주는 건 돈 벌어서 갚는 경우 전 세계에도 없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돈 벌어서 부채 갚는 경우가 없다니까. 전부 반대매매 경매 나가서 부채가 줄지. 특히 기업 부채. 이 기업이 뭐 전 세계에다가 땅을 사놓고 막 록펠러 센터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91년도에 이때. 나중에 강제 축소 현상이 생겨가지고 잃어버린 20년의 후유증. 자, 그 다음에 15년 후인,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6년도, 7년도, 8년도. 이때 딱 보면 미국은요, 기업 부채는 얼마 안 많았어, 분홍색. 가계 부채가요, 93%, 98%, 100%까지 갔어. 그래가지고 생산 가능 인구 주는 시점에 상투를 친 거야. 아까 케이스 실러지수가 박살이 나네. 물론 나중에 반등을 했지만 이때 가계부채가 줄어가지고 최근에 는 거는 저기 코로나 때문에 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스페인을 볼게요. 스페인도 거의 동시에 2006년도 7년도에 그때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모든 공통점은 생산 가능 인구 주는 거예요. 돈 벌 사람이 줄고 돈 쓰는 사람은 많잖아요. 병원비 더 많이 들어가잖아. 노인네들 많아지고 인구 구조가 그렇다고요. 이때 얘네도 가계부채는 얼마 안 많아서 81%야. 근데 기업부채가 126%, 140%까지 갔어. 합치니까 207%, 220%까지 갔어. 그러니까 주택가격지수가 폭락을 하네. 그리고 아직도 반백의 회복을 못했어요. 아직도 스페인은 유일하게 1분기에 하락한 때가 또 스페인이야. OECD 국가 중에. 그러니까 BIS, OECD 데이터랑 BIS 데이터랑 같이 두 개를 짬뽕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일본으로부터 30년 후, 그다음에 미국, 유럽이 망한 그 꼭지친 때로부터 그 15년 후, 지금 2021년이에요. 하필이면 2021년에 상투를 치고,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주네. 그런데 가계부채는 아까 봤듯이 계속 늘어가지고 106%네요. 100% 넘었어요. 기업부채도 100% 넘었어요. 그럼 두 개 합치면 당연히 200% 넘죠? 몇 프로? 220% 거의. 여기 초록색이에요. 이 상황에서 초록색인 주택가격지수 서울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가 꺾여버리면 좀 있다가 한 1, 2년 있다가 부채가 꺾인다고요. 왜? 반대매매 나가니까. 돈 벌어서 갚는 경우가 없다니까. 전부 반대매매 경매 나가서 뺏겨가지고 갚는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생산 가능 인구 옛날에 그때도 2008년, 7년, 9년 이때도 생산 가능 인구 준다고 난리 났다가 오히려 아파트가 올랐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요 까만 선 있죠. 요 까만 선은 제가 조사한 실제로 최근에 통계청 자료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 잘못 나왔던 게 2002년, 7년, 3년, 3, 4, 5 하고 6년부터 그 생산 가능 인구 준다고 하는 게 여기 OECD 데이터거든요. OECD 데이터가 잘못됐습니다. 에라이. 즉 과거에는 이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이거야. 왜냐면 이때 2006년도 5년도 이때 추계를 하잖아요. 추계를 미루어 짐작하는 거. 인구 구조를 통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얼마나 줄나 하면 이게 줄고 있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이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짠, OECD 들어가면요, 이게 2012년 이전은 히스토리컬이고, 그러니까 2011년까지는 히스토리컬이고, 그 다음에 2012년 이후는 뭐 어디지, 뭐라고 써있냐, 프로젝션 가려서 안 보였네 제가. 추계치예요, 추계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많은 전문가들이 2006년도, 7년도, 8년도, 2010년도 이때 막 아파트가 계속 폭락한다고 그랬다가 바보된 이유가 잘못된 OECD 데이터를 보고서 생산가능 인구 줄었는데 미국도 줄고 유럽도 줄고 뭐 미국, 일본도 줄고 30년 전에 일본이 줄어가지고 망했거든요. 여기 보세요. 생산가능 인구 줄면서 주택가격이 20년 동안 하락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서부터 똑같이 2006년에 서프라임 때 미국이랑 같이 유럽이랑 같이 상투를 쳤어. 그러면 이제 6년 빠졌어. 앞으로 10년, 20년 빠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올라버렸네. 왜요? 이 데이터가 잘못됐다니까. 이거 에러라니까. 에라.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지금까지도 제가 그동안 그렇게 주장을 해도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왜냐면 과거에 이걸로 바보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의 얘기는 끝내지도 못하는 거야. 이제는 쪽팔려서 바보가 되니까. 다 양치기소년이 됐거든. 자, OECD 데이터 봤죠? 자, 그럼 어떻게 됐냐? 일본이 91년 2월 달에 상투 치고 우리나라는 91년 4월 달에 상투 쳤어요. 일본이 천천히 오랫동안 20년 동안 빠질 때 우리는 8년을 하락한 다음에 곧장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 주택, 아니, 전국 주택, 아파트 말고 전국 주택은 별로 못 오르다가 최근에 올랐어. 이렇게. 그런데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지금 빠지는 거는 2015년 가격을 못 지킬 거다. 이거 깰 거라고. 이거 깬대요. 그 석학들이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1년 동안 연구해서 내는 917페이지짜리 보고서에 2015년 가격을 못 지킬 것 같다고 써놨단 말이에요. 결론 부분에. 왜? 어떤 야세가 있냐면 우리가 87년 저점을 못 지켰거든. 이거 못 지켰어요. 깼어요. 이거 98년 저점이요. IMF 때 저점이 그 70년대 가격으로 떨어졌으니까 25년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이 하락이. 근데 이거는 서울 전체고 시가총액 상위 100개로 만든 거는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요렇게 요 정도 빠졌다가 이렇게 올랐어. 그리고 지금 더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100개 아파트는 안 깼는데 전체 아파트는 깼다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걸 깨면은요, 2014년 15년 저점을 깨면요, 이 가격으로 떨어진 거야. 이 가격 2002년도 3년도 가격이면요, 이게 2029년 30년 보면요 25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다고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를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노태우 1파, 그 다음에 김영삼 2파, 그 다음에 노무현 3파, 그 다음에 이명박 4파, 그 다음에 문재인 5파. 이 5파가 끝나면 이 전체에 대한 조정이 온다 이거예요. 박살이 난다고. 박살이. 이 가격을 못 지킨다고. 2002년도 3년도 가격으로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30%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50% 빠진다는 얘기예요. 40-50%. 적게 빠지는 아파트는 40%, 많이 빠지는 아파트는 60%. 이렇게 빠진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조심하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서 망하면 우리나라만 망한대요. 미래학자들이 전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은 유일하게 망할 나라가 하나가 있대요. 대한민국. 가계부채 1위, 규모도 1위, 속도도 1위. 그 다음에 국민성도 1위 갖고 또 바닥에다 다 투매를 할 거라고 또. 우리나라 이제 우리 종말한다고 또 그러면서. 자, 여기 여러 뉴스 나왔죠. 우울한 세계 이관왕. 야, 이거 2012년 런던 올림픽 그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이네. 3관왕, 2관왕. 아, 참 이런 건 1등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들 좀 우울하지 않으세요? 이런 뉴스 들으면? 심각한 얘기하면서 농담하지 말라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얼굴에 입에 농담이 붙어서 하니까 심각하게 살지 말자고요. 그냥 즐길 건 즐기고. 자, 음악을 틀고. 오늘 심각한 내용이지만 잘못됐네. 3번 카메라를 해야 되는데, 네. 자, 다시. 오늘 뉴스가 많아서 아마 계속 여러 개 올릴 텐데 그때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그 다음에 좋아요, 선전 홍보 많이 해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